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과 진정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초기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언제 어디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겠죠. 네, 감염 경로 불분명한 사례, 또 위중증 환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분수령을 맞은 코로나19 사태,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17일 만에 1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확산세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오늘 숫자가 아마 조금 아까 198명이요. 네, 98명. 8명이고요. 네. 이틀째 국내... 200명 아래를 유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국내에서 해외에서 생긴 분이 이제 9명이고 국내가 지금 189명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틀 연속 지금 이제 100명대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 2주 전으로 돌아가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정세가. 근데 추세적으로 저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아마도 뭐 저의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거리두기를 했던 결과가 일주일 네. 정도 뒤에 이렇게 성적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다음 주 숫자도 뭐 지금 당장에 뭐 바로 예견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주 국민들이 그 활동한 거나 또 고강도 그러니까 2.5 단계 유지를 이번 주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 주 나오는데 다음 주도 이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2.5 단계를 뭐 유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일단 계속 지속이 되면 100명대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이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속 가능한 그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서 이 환자가 줄어드는 거는 100명대 밑으로 가야 그래도 위중 환자가 덜 생기고 병원에서도 감내해서 잘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뭐 그 200명 수준에 있는 숫자가 결코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네. 의료 시스템의 외에는 이제 부와 집단 휴진 문제를 고려할 때 아직도 부족한 숫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멈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셨고, 네. 물론 이틀 연속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일단 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또 하나 우려 사항이 이제 위중 환자,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뭐 10명 아래였는데 이게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사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2%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직은 이 이제 치사율이라는 게 분모의 환자 확진자 수, 그다음에 위에 이제 사망자 수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 사망자 수가 올라가는 비율이 이 확진자 수 올라가는 비율보다 높아야 이제 이 사망자 치사율이 높아는데 아직은 확진자 수가 올라가는 수가 비율이 사망자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오늘도 이 사망자 수에 늘어가는 비율에서 확진자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1.59 수준으로 해서 더 올라가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다만 지금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령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80대 이상의 고 연령층에서는 치사율이 2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0대는 6%, 그다음에 60대는 뚝 떨어져서 1.3%,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영에 수렴하고요. 저 정도는 건강하신 분은 거의 독감 수준이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치사율이 더 위로 올라가느냐는 것은 바이러스의 기전을 볼 때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사율은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곧 치사율로 늘어나는 것으로는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서 이제 94%가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였고 6%만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사망한. 그러면은 기저질환이 없으면 앞서서 보니까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실 기저질환이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니까는 크게 치사율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가져가는 이 경계 태세가 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한번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가 생겼을 때는 메르스와 같은 상황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네. 지금 이제 6개월, 8개월, 9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지금 미국 CDC에서도 예, 보시면 예. 알겠지만 돌아가신 분이 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부분 94% 정도가 다른 합병증이 있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는 지금 이제 6% 안팎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굳이 분리를 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 대신에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저렇게 자료로 나온 것인데, 근데 다만 이제 저게 자칫 그러면 코로나를 우리가 그냥 뭐 받아들여도 되냐 이런 문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에 대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한 걸 보니까 329명이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로 네. 지금까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숫자가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거는 97.3%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기저질환이 더 위험한 상황이 예, 예. 되었고 나머지 3%도 안 되는 숫자가 훨씬 더 그 코로나만 순수하게 된 거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기저질환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고민일 겁니다. 그러게요. 과연 코로나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이 거리두기, 그다음에 경제와의 어떤 두 가지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간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가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최근에는요, 또 사망한 이후에 뒤늦게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고 이제 사후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후 확진 여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있나요?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고요. 네.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처럼 깐깐하게 코로나 검사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고열로 와서 이틀 정도 너무 진짜 죽겠어서 네. 병원에 찾아가야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거고요. 또 인도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할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네. 돌아가셨어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증상이 없어도 격리된 다음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분모가 넓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후 확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은 명확하진 않지만 격리된 상태이거나 코로나와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하면 돌아가신 뒤에도 검체를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네. 저게 이제 꼭 뭐 좋다 나쁘다의 평가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코로나를 깐깐하게 체크를 한다. 또 이 돌아가셔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장래 상황도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근데 보통 일반 돌아가시면 본인이 가족이나 선택을 해서 그렇죠. 화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달라지는 사항도 있고 깐깐한 사항도 있다. 근데 뭐 기준이 없다는 게 엄청 나쁜 건 아니고요. 이건 네. 아마 정립을 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집단 감염이요. 최근에 이제 구로구 아파트에 이어서 최근에 또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병이 됐어요. 이게 아파트 내에서 감염이 된다 보면 아무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승강기도 그럴 수 있고 네, 현관문 또 주 출입문도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파트 내 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예. 사실은 큰데 이제 최근에 이 두 아파트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복도식 아파트여서 우리 일반 아파트가 이제 좀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는 들어가서 복도를 쭉 타고 다섯 가구 이렇게 되는 가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서는 이 복도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서로 이제 주민들 간에 교차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일반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올라가서 계단식이죠. 예, 뭐 304호, 303호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훨씬 더 교차점이 적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뭐 이 복도식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더 위험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다만 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교차점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같이 붙잡을 손잡이도 많은 거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려가 되는데 사실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대부분
뭐 서울 사람은 90% 이상이 아파트일 거고. 그렇죠. 단독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은 다 공동시설을 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파트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예. 지금 코로나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 뭐 최근에 이제 아파트가 부각이 돼서 그렇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PC방 뭐 각종 뭐 오락실, 골프장 안 나타나는 데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에서 커졌다 해서 아파트를 우리가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게 지금은 뭐 많이 우리 분들이 시민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네. 이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그리고 교차점에서는 필히 마스크를 잘 쓰시고 댁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게 가장 손도 씻고. 손을 씻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은 이제 조금 더 강화된 2.5단계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래는 6일까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연장 방침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주일 더 연장이 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방침은 밝혔습니다. 방침은 네. 그 이제 미리 뭐 이틀 전에 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만약에 풀어주려고 했으면 사실 날 6일 날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왜냐하면 연장을 일주 정도 더 하려고 하려면은 이 기존에 지금 이제 폐쇄를 했던 이런 데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하지 않나 싶은데. 저거 굉장히 사실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긴 한데 정부가 저렇게 판단한 요인이 맞다면 예. 이런 걸 겁니다. 이 추석 연휴가 이제 그 이번 주 5주차에 시작이 되고 네.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고강도 거리, 이른바 2.5단계를 유지를 해서 이 숫자가 100명대로 떨어져 줘야 3주차, 4주차까지는 떨어져 줘야 추석 연휴 때라도 조금은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준비 태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더 얘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 다만 저는 이 걱정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서울 시내에서 보는 그 소상공인들이나 뭐 골프 연습장 그다음에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영업을 못 하니까. 임대료가 뭐 월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데 하루에 짜장면 뭐 2개 뭐 그래도 중국집은 좀 배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 식당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지원이나 대책이 없으면은 도저히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상황에서 정부가 물론 이제 방역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건 보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는 게 뭐 현실적인 상황, 현실인데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다음 주까지만 일주 연장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추석 연휴가 되기까지 2주가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0명 아래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추석 연휴 전까지 그 2주가 완충 역할을 완충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예. 부분을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했다면 통상적으로 잠복기, 코로나의 잠복기가 일주일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이 거리두기 효과가 다음 주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거는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일주일 연장을 더 한다고 하면 또 일주일 뒤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2주까지 나타나는데 짧게는 1주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그 추석 전주까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무래도 이제 100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과연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동 제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뭐 이제 특히 모두 다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서울 지역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 추석 연휴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가 또 사방으로 전파되고 특히 이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망률, 위중 환자 비율을 다시 높이는 안타까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서울로 상경해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노출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동 제한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들이 셋넷, 딸 셋넷 됐는데 어떤 아들은 온다, 어떤 아들은 안 온다 이러면 괜히 그 집안 싸움 나니까 예. 정부가 차라리 정해주라. 이동 제한으로. 이런 얘기를 일괄적으로 할 정도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잘 지켜주는 게 이른바 집안 싸움도 안 나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중국이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우한 바이러스로도 불릴 정도였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는 해외 유입 사례 말고는 그 본토 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 통계가 맞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종식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중국이 통계를 제대로 한다면 예.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중국이 이제 8만 명에서 그쳤단 말이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이제 뭐 0을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2,500만 명이 확진이 생겼고 네. 뭐 돌아가신 분들이 뭐 85만 명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정말 저게 맞나 싶을 정도인 숫자이긴 한데, 물론 맞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걸 어느 정도 믿을지는 뭐 다른 생각인데, 다만 이제 중국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 코로나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다시 이제 중국으로 코로나가 역유입될 상황이 굉장히 언제든지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해외 유입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꾸로 유입하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그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 중국에서도 이제 연휴가 있는데 보면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대략 한 1억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이동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바이러스도 중국에도 분명히 이제 무증상 감염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뭐 감염 경로를 아예 따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번에 인구 이동을 하면서 확산이 될 경우에는 뭐 또 다시 또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저런 점을 아마 조심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네. 굉장히 그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중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확진자 수가 줄면서 방역을 느슨하게 했다가 재확산되는 나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방역 단계로 따지면은 많이 느슨해졌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중국에서 재확산이 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네요. 네, 아직은 없는데 중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체제가 좀 달라서 그런지 중국은 우한에서도 그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조금만한 지역에서 발생할 조짐을 보이거나 발생하면 거기를 그냥 통째로 샷다운을 시킵니다. 봉쇄를 네. 하는군요. 완전히 봉쇄를 예.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예 뭐 군이고 뭐고 아예 못 들어간 상황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느슨한 방역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제 스포라딕이라고 하는데 산발적으로 발생한 거를 셧다운해서 막아내기 때문에 이 통제하고 하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국가 시스템상으로는 더 우월하다. 대신에 이제 국민의 피해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희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